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수출이 선방하면서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를 냈는데요.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시장은 코로나 충격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 정도라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죠.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만 보면 한파가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입니다. 수출이 살아나면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일자리는 없다는 것, 이 고용 불황형 흑자라고 해야 될까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 얘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주력 품목들,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 경기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에서부터 청년층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요.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건지 어떻게 원인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뭐 한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한 64%가 이제 상반기에 채용을 안 하겠다는 아직 미정이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응답한 기업의 이제 50% 정도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국내 경기의 상황이 나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용의 경직성이라든가 적합 인재 확보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 상승 이런 이제 이유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은 우리나라 고용 취업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도 계속해서 증가를 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용 시장이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안 뽑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해 취업 상황은 또 상당히 나쁠 거로 보여요. 특히 이제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더라도 사실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이제 한 번 고용을 하면 해고가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임금 체계도 이제 연봉 호봉제 형식으로 돼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신규 채용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가 이제 대부분의 그 고용들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서비스업 중에서 회복이 상당히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용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회복이 되고 올해도 이제 그것이 회복이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청년층 고용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용 방식이 많이 바뀐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통상 대학 졸업자들, 대졸자들이라고 한다면 연초 혹은 하반기에 있는 대졸 공채 이런 공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취업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공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수시 채용이라든지 경력직 채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변화도 청년 고용이 더 힘들어지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업 환자도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이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재를 필요할 때 이제 뽑기 위한 이제 수시 채용 방식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현업에 이제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우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공채를 해서 그 교육을 졸업 시즌에 맞춰서 이제 공채를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이제 계열사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인재를 이제 골고루 뽑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계열사 중심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계열사 중심으로 수시 채용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이제 경영직 경험자들을 이제 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졸업하는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한때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에 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달라.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책도 내놨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특징들을 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뭐 일시휴직이라든지 이런 비중을 본다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뭐 임금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고용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 선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런 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가 지금 30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네. 비해서도 한 7.7배가 증가를 했고, 대기업은 이제 이런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일시 휴직자가 한 10,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30배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소기업의 그 타격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중소기업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회복이 이제 더디게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고용 상황이 상당히 더 나빠질 거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이 보면 청년들을 보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임금 수준 그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가 장래 비전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네. 사회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제 청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용주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임금을 보조해주고 또 뭐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이 이제 소득 보전을 해주는 뭐 이런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볼 때 이제 우선 임금 수준이 대기업이랑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근무 환경도 나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이제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왜 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의 종사자들은 생산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반기업 친노조 정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업의 이제 정규직들의 고용 보호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나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 대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OECD에 비해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격차가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격차를 줄이는 정책들이 좀 지원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청년층 고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대기업 취업문은 갈수록 바늘문 통과하기이고 그렇다면 뭔가 대안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앞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벤처기업 육성을 최근 뭐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육성해 오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에 사실 통계로도 일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감당하는 고용 비중이 상당히 많이 컸어요.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이쪽을 더욱더 육성하고 키워내려고 한다면 고용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이제 성공 신화, 대박을 터뜨리는 성공 신화를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이런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벤처 기업들, 벤처 창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사실 그 청년 고용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상업화 단계에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화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네. 이제 대부분이 규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상수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경상수지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뭐 흑자 행진이 계속 이어졌고요. 올해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워낙 수출이 괜찮으니까요. 거기다가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왔던 주요 원인이 여행수지 적자였는데 사실 뭐 여행길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여러 이상들은 뭐 경상수 자체는 흑자 기조가 뚜렷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앞서 고용 저희가 얘기했지만 고용은 그렇게 신통치 않단 말이죠. 그럼 이게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여기엔 동의하지 않고요. 연구원님 어떤 견해십니까? 글쎄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한 26%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보면 3분기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증가를 했고 또 수입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수입액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입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상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가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이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수출은 지금 5.4%나 감소를 하고 수출은 이제 7.2% 감소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여행 수지 이런 쪽에서 이제 흑자가 커진 것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출이 증가가 내수 확대나 경기 회복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회복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렇게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시작을 했더라도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용이 많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들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 호조세가 이제 고용이나 이런 데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시차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뭐 저희가 수출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뭐 수입 지출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여행 수지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설비 투자, 뭐 서비스 수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앞서 말씀하셨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바람직한 경상수지 흑자 구조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들 특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이렇게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달 디지털화에 맞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수출 기업들을 보면 잘 적응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했던 특히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데 아직 그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고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출 품목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양성 측면도 이제 확대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더군요. 얼마 전에 말이죠.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 이게 1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라고 해요. 뭐 잘했죠.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일단 뭐 62개 등 그러니까 1위 품목인 62개에서 이제 69개로 이렇게 7개나 늘어나고 순위도 이제 13위에서 11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내부적으로 보면 우선 이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위를 하는 품목 중에서 12개 정도가 바로 일본이 2위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9개 정도를 1위를 내줬는데 그게 이제 9개 중에서 한 4개는 또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중일 이게 무역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품목이 집중이 돼 있다. 일부 품목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구조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고부 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구조화가 이제 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출 방향도 좀 다변화하고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변화. 역시 한쪽에 편중돼 있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내년에는 탑10 안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또 가져보게 됩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